산업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울산광역시. 울산에서 가장 번화가이며 교통 중심지인 이곳에 웅장한 탑이 솟아있다. 1962년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기념해서 세워진 이 공업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사문이 새겨져 있어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의지와 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62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1차 계획이 수립되면서 정유, 섬유, 철강 이런 단지를 정부에서 조성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었고, 그래서 1962년 2월에 울산 장생포 주변 납도라는 곳에서 울산공업센터 선포식을 가졌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지난 2월 3일 3만을 헤아리는 역사의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상남도 울산만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는 기간 산업을 확충하고 섬유, 합판,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에 매진하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신호탄이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나일론 등의 원료를 전부 수입을 했었죠. 그 대체 산업을 일구기 위해서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가 조성되게 되었다. 석유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는 산업이 성장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4년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수입액이 1억 7,800만 달러에 이르렀고, 공장 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1971년에는 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때 청와대에 경제수석이 오원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그 오원철이라는 경제수석이 어떻게 했느냐. 석유화학 단지를 차후적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뭐라 했어요? 박 대통령이 필리핀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 아닙니까? 당시 오원철은 중공업의 자주 독립은 철강이고 경공업의 자주 독립은 석유화학이라며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그것이 2차 경제개발 계획안에 확정되면서 정부는 미국 ADL사에게 석유화학 산업 육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런데 ADL은 한국은 수요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 생산 3만 2천 톤급 국제적 규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공장이라는 게 전부 다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 가게를 해도 살을 갖다가 한 100가마쯤 갖다 놔야 장사가 되지, 한 가마 갖다 놔가 한 말 갖다 놔가 되겠습니까? 차관이고 뭐고 적게 주려 하니까 조그맣게 지가지고 너가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국민의 기술 수준,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경제 수준, 경제 규모가 100원짜리인데 너가 1000원짜리 설치하려고 하면 되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기술 수준, 경제 규모 이런 걸 봐가지고 너거는 요걸로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에 정부는 ADL이 추천한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1966년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의하였다. 2차 연도의 핵심 사업이 석유화학 거기인데 만약에 그 ADL이나 이쪽 쪽의 차관 문제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규모를 갖다가 우리 지금의 한 반 정도의 제가 원하는 대로 대여섯 개 공장만 이렇게 딱 지금까지 그렇게 구축됐다. 그렇게 완전히 뿌리를 내려붙다. 이랬으면은 이거는 국제 경쟁력도 떨어져가지고 석유화학 단지 만들어 놔봤자 수출 못하고 우리 자급자족 우리가 만들어가 우리가 먹고 사는 그걸로 만족하는 그 수준으로 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팀들이 참 멀리를 보고 그걸 뿌리치고 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석유화학 공업 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정부는 즉각 석유화학 공업단지 입지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에 가장 안전한 곳이 울산이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바닷가에 위치돼 있어서 입지적인 조건이 우선 가장 좋았고요.
원유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틸리티 공업 용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잘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노동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장을 세웠지 않겠느냐. 그리고 1964년 세워진 울산 정유 공장도 입지 선정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정유 공장은 뭐예요? 원유를 크루드 오일을 갖다가 수입해 와 가지고 정유탑에 맨 밑에 집어여가 열교환기로 가지고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은 차례대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비치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하는데 휘발유하고 등유하고 나오는 그 사이에 나프타라는 게 나와요. 그 나프타를 갖다가 크래킹 하면은 거기에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나오는데 그 에틸렌을 갖고 와가 석유화학 단지에 보내줘요. 정유 사업은 석유화학하고 뭐 끊을 수 없는 밀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천, 비인, 여수 등 다른 경쟁 도시를 물리치고 울산 지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북한 공산 집단과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건설을 조금 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싸우면서 건설을 하고 건설을 하면서 싸워나가야 되겠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당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북한을 추월해보자는 의지와 결부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울산의 남구의 부곡동하고 상계동 그 주위에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조성할 때 100만 평 부지를 조성했어요. 그 시절에는 진짜로 포크레인이고 이런 브리도저 이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전부 다 좀 산을 밀고 뭐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직접 산을 밀고 하는 다 보고 했거든요.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죠.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24시간 공장이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었다.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그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거든요. 근데 이 전기가 한번 딱 끊기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석유화학 단지에 있는 모든 공장이 스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돌고 있던 모든 그 원료라든지 중간 물질들이 그냥 굳어버리게 돼요. 셧다운이 되죠. 그 시절에는 전기가 사이클이라든지 볼테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해가 끔뻑 이러다 푹 나가보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기가 팍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에서 그 제품이 굳어보면 파이프라인 다 잘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 팍 나가보면 그 제품, 이동하는 제품 파이프라인에 전부 다 발브를 열어 드렌식을. 그러니까 그 제품이 반제품을 만들어줬는 게 전부 다 드렌식, 전부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원가가 올라가고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중복 투자 방지 등 산업의 초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 공업 육성법을 만들었다. 석유화학 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석유화학 지원공단 거기에서 발전기하고 터바인하고 보일러하고 그 한 공장에만 다 갖다 놓고 너가 다 발전하고 해가 계열 공장에 보내줘라. 그러면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20개 공장, 30개 공장이 다 하느냐. 그 중부투자 피해라. 그냥 놔두면 다 저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못하게끔 묶어놓은 게 거기 석유화학 육성법이라 해가지고 한시법을 만드는 거예요. 초기 투자를 줄이고 중부 투자를 줄이고 하니까 국가가 훨씬 더 달러를 적게 쓰면서 공업 입국으로 그래가 석유화학 단지가 빨리 적게 투자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석유화학단지는 차질 없이 건설되고 있었으나 운영 경험과 기술이 전무한 상태였다. 국내외의 우려가 컸으나 그것을 불식시켜준 것이 바로 60년대 초에 지어진 비료 공장이었다. 우리가 60년대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벼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농작물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비료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충주에는 충비, 그다음에 나주에는 호남비료, 이 두 비료 회사가 그게 종합화학공장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빼내고 석탄을 떼가지고 CO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결합해가지고 요소 비료를 만들고 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화학공장이에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비료 공장에. 처음에는 아무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의 모든 그 공정, 거기를 이루고 있는 프로세스라든지 거기에 쓰이는 촉매 이런 것들이 다 외국 겁니다. 다 비싼 로얄티를 주고 그냥 외국 그대로 기술을 갖다가 그거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꽤 좋은 거였죠. 그 전에 비료 공장을 운전한 그 경험이 아주 굉장히 이때 좋은 그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공장 건설에 합작을 했던 외국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선진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갔다. 비료 공장을 운전하던 분들이 이제 석유화학 공장을 운전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우리 손재주랑 그 노하우를 거기다 놓고 또 그 번갈아 가면서 외국 그 회사에 가서 연수를 받아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거 배워오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스트 폴로우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따라가 잡는 데는 뭐 있잖아요. 놈들이 뭐 하는 걸 따라가서 패스트 폴로우라고 따라가는 잡는 거. 빨리 같이 잡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고 듣고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지도해주고 하는 걸 빨리 습득하고 그래서 자기 걸로 금방 만들어. 그래서 기술이 지금은 뭐 세계적인 기술이 와 있죠. 부족하지 않아요. 1972년 10월 30일 대한민국 석유화학공업의 첫 발을 내딛는 준공식이 열렸다. 나프타 분해 공장 등 9개 공장이 준공되어 역사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그때는 어땠느냐 하면은 참말로 와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면 양말 이거 모카 옷 입고 다니면은 두 번씩 빵고 나죠. 그때 일본 가서 나룡 양말 하나 사면 그거 하나 얻으면 100년을 신어도 될 것 같잖아요. 72년에 시운전을 하는데 그 나룡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나룡 양말이 이제 원 없이 신겠구나. 고기 잡는 어망 그냥 뭐 떨 때 가지고 몇 분 떠면 그 어망을 갖다가 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쳐놔놓으면 평생 안 떨어져요. 우리도 이제는 어망도 평생 안 떨어지는 거, 양말도 평생 안 떨어지는 거, 이걸 이제 우리도 신고 고기를 잡고 하겠구나. 이런 게 진짜로 뭐 그 하늘 날아갔던 그런 기분이었죠. 참말로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완공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던 석유화학 원료를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갖게 되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 가는 석유화학 공업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